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가능할까요? 병규가 물었을 때 저는 벼 이삭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능하죠. 늦어도 붉게 피어나는 게 사랑이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추수가 끝난 논둑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벼 그루터기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이런 떨림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그날도 추석 연휴였어요.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네 번째 명절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봐도 김치 몇 조각과 우유 한 팩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올해도 못 가서 죄송해요라는 짧은 인사였죠. 답장을 보내려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다들 고향으로 떠났는지 거리도 한산했죠. 저는 찻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남은 생도 이렇게 반복될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집에 돌아와 잠드는 일상이요.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지역 정보지가 눈에 띄었어요. 며칠 전 우편함에서 꺼낸 건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거죠. 무심코 넘기던 중 작은 광고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추수철 일손 구함, 숙식 제공, 연락처라는 간단한 문구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러봤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저답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상대방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경기도 외곽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추수철이라 사람 손이 필요하다고 했죠. 혹시 농사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터미널에 서 있었어요. 경기도로 가는 버스표를 끊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뒤돌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버스에 오르자 대부분 빈 좌석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벗어나는 풍경을 바라봤죠. 회색빛 아파트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벼, 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요. 병규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로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했죠. 논두렁길이라 조금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정류장에서 내리니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됐어요.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도 발걸음이 불안정했죠.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멀리서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이 있었고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키 큰 남자가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이 사람이 병규였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박병규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농사일로 단단해진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정옥순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병규는 제 가방을 받아들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춧가루와 마늘이 말려져 있었죠. 시골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방은 이쪽이에요. 간단하지만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온돌방에 이불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죠. 창문을 열어주니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저녁 준비하겠으니까 좀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60년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몸으로 농사일을 한다는 게 무모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험심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병규가 아버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안채로 들어가니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등이 구부정하셨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아버지, 추수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여자는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병규를 바라봤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 여자가 농사일을 뭘 알겠어. 그냥 돌아가라고 해. 할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시에서 온 여자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규가 제 뒤를 따라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래 고집이 센 분이세요. 마당에서 병규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상처받았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안 될까요? 물어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답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더 두려웠어요. 병규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함께 일해보자고 했죠. 아버지가 제 진심을 알게 되면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수 할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고. 제 진심을 보여드릴 거라고요. 새벽 5시에 병규가 깨워줬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널리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오늘은 벼베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병규가 낯을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손잡이를 쥐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런 도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논둑에 도착하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이슬에 젖은 벼 이삭들이 반짝반짝 빛났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긴장됐어요. 병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허리를 굽히고 낫으로 벼를 베는 모습이 능숙했죠. 몇십 년간 해온 일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낫질이 서툴러서 벼 대신 흙만 파게 됐죠. 허리도 금세 아파왔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옷이 등에 달라붙어서 불편했지만 계속했어요. 병규가 중간중간 도와주며 격려해줬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을 멈췄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뿌듯함도 느꼈어요. 제 손으로 벤 벼가 한 알음씩 쌓여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반. 눈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침이었어요. 병규와 함께 논둑을 걸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발목을 스쳤고 멀리서 두꺼비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저쪽 구역부터 할게요. 병규가 가리킨 곳은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인 넓은 논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물결처럼 일렁였죠.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낯을 쥔 제 손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물집이 터져서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병규는 제 옆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틈틈이 올바른 자세를 알려줬어요.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가 제 뒤에 서서 손을 덮어 올바른 낫지를 가르쳐 줄 때였어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감쌌죠. 순간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60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생각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등에 땀이 흘렀어요. 옷깃이 목에 달라붙어서 답답했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규도 이미 위솥이 땀에 젖어 있었죠. 그의 단단한 어깨와 팔뚝이 드러났는데 수십 년간 농사일로 다져진 몸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병규가 그늘진 곳으로 가서 쉬자고 했어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물 좀 드세요. 병규가 보온병에서 찬보리차를 따라줬어요. 목이 타는 듯 말랐는데 그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살 것 같았어요. 이런 단순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병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도시 사람이라 농사일이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사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답답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오후에는 베어낸 벼를 묶어서 말리는 작업을 했어요. 병규가 지프로 벼를 묶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그의 손놀림이 예술 같았어요. 저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자꾸 풀렸죠.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예요. 병규가 다시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전신에 따뜻한 전류가 흘렀어요.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어요. 논 한 모퉁이가 깔끔하게 정리됐죠. 제가 해낸 일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손바닥은 까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성취감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규가 말했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했다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 후 방에 혼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날씨 예보에서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벌써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병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아침 일을 서둘러 시작했지만 11시쯤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하던 비가 점점 굵어졌죠. 우리는 서둘러 농기구를 정리하고 논두렁 끝에 있는 정자로 피했어요. 정자는 작고 낡았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기둥에 기대어 앉으니 논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빗줄기가 벼이삭을 때리는 소리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런 날엔 일손이 묶이죠. 병규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농사꾼에게 비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어요. 보리차 대신 이걸로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요. 병규가 가져온 작은 병에서 막걸리를 따라줬어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따뜻해졌어요. 빗소리와 막걸리 때문인지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병규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 도시로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아야 했다고 했죠.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외로웠다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농사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온 지 5년이 됐다고 했죠. 처음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요. 사람은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봐요. 병규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해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정자 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게 됐어요. 춥지 않으세요? 병규가 물어보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봤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쓸쓸함이요. 비에 젖은 그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어깨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저도 모르게 손이 그의 뺨으로 향했어요. 거친 수염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옥순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첫 번째 입맞춤이었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같았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지만 정자 안은 고요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의 심장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졌죠. 우린 나이가 아니라 온기가 필요했네요. 제가 속삭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죠. 비는 저녁까지 계속 내렸어요. 저희는 정자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장터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바라봤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대부분 호의적인 시선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다정해 보여.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마을에서 오랜 총각으로 지내던 병규에게 좋은 짝이 생겼다며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노인대학 풍물패 연습에도 함께 구경을 갔어요. 할아버지들이 장구를 치고 할머니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정겨웠죠. 저희를 보자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우리도 저런 나이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병규가 연주를 듣다가 제게 속삭였어요. 70, 80이 되어서도 함께 음악을 들으며 손을 잡고 있는 부부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죠. 오랜만에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 지금 시골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농촌에서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이 서울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너무 빠른 결정 아냐요? 엄마 나이에 그런 감정적인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정말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틀 후 서울 아파트 정리를 위해 잠시 올라가야 했어요. 병규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죠. 며칠 뒤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향하는 길이 낯설었어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풍경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분위기가 대조적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햇볕에 그을려서 건강해 보였지만 뭔가 생기가 빠진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는 매일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꾸 외모가 신경 쓰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떠나기 전 그대로였어요. 상한 음식들을 버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병규와 함께 일하던 시간들, 정자에서 나눈 대화와 포옹,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까지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요?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병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죠. 답장을 보내려다가 망설였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자 더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했지만 공허했어요. 시골의 별빛과 벌레 소리가 그리웠죠.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혼자 찍은 셀카였고 다른 하나는 병규와 함께 논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사진 속의 저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반면 시골 사진의 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생기가 넘쳤죠. 어느 쪽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안전한 고독과 위험한 설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이성이 자꾸 반대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다시 시골로 돌아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병규가 반갑게 맞아줬죠.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를 기다리면서 많이 걱정했나 봐요. 잘 다녀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죠. 서울에서의 혼란스러운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가 반가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만수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병규가 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평상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둘이 재혼하든 동거하든 내 눈앞에서 함께 늙어라.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와 병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더니 우리 등을 떠밀며 결정하라고 하셨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병규가 당황해하자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자리를 뜨셨어요. 갑자기 저희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마음속으로 고민했어요. 도시의 안전한 고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골의 뜨거운 불확실성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병규의 따뜻한 시선이 교차했어요. 옥순 씨,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병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죠. 이 순박한 남자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 말을 꺼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게 감사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창고에서 추수한 곡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볏짚 냄새와 곡식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일을 하다가 병규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착한 사람이 제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갔어요. 창고 안은 어둠침침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숨결이 제 이마에 닿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떨림이 남아있다니. 중얼거리며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 안정감이 들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등을 어루만졌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지만 부드러운 터치였죠.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어요.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있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 같았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이며 가까워져 갔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규도 제 결심을 알고 기뻐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법적인 혼인보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한 달 후 제가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을 가지고 마을에 정착하는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손에는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계셨어요. 새댁 환영한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오시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떡, 나물, 젓갈 등을 가져오셨죠. 마당 한쪽에 상을 차려놓고 즉석 환영 잔치가 벌어졌어요. 병규는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말이에요. 법보다 밭이 우릴 증명해요. 제가 병규에게 말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혼인신고 대신 공동통장을 만들고 내년 봄에 심을 모종 상자를 함께 주문했어요. 서류보다는 땅이 저희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짐을 정리하는 동안 병규가 묵묵히 도와줬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을 서재에 꽂고 옷들을 장롱에 넣으면서 조금씩 이 집이 제 집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만수 할아버지도 이제는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녁 식사 때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죠.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본격적인 농사꾼 부부가 되어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날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단순하지만 충실한 일상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노인대학 모임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장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해 어느 할머니가 저희를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죠.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되자 농사일은 한가해졌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생겼죠. 함께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밤 병규가 제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지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혼자였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된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의 외로운 일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꿈꾸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봄밤이었어요. 저희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함께 늙어갈수록 사랑도 결도 굵어지네. 병규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이지만 이제는 제게 가장 익숙한 감촉이 되었어요. 저희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주름살들이 변화달처럼 작고 소중해 보였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저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 같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며 따뜻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요? 지금도 저희는 함께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